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도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인데요. 벌써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 오늘은 태백으로 가시죠. 대개 여름 피서자 하면 대부분 바닷가를 생각하시는데 산동네도 잘 잡으면 시원한 곳이 많죠. 사실 시원하기로 따지면 계곡이나 산이 더 시원하잖아요. 해변가 같은 경우는 왠지 시원할 것 같지만 가보면 이제 뜨겁고 습하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태백시 같은 경우에 필서지로서는 최고의 지역으로 생각되네요. 여기는 왜 시원할까요? 일단 고도가 높습니다. 평균 고도가 높은 데다가 보통 우리나라 도시들은 산이 있어도 주변에 분지처럼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분지가 되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태백 같은 경우는 사실 분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야도 아니죠. 정말 어떻게 골짜기를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다 보니 그냥 계곡에 도시가 있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원하고, 그리고 산도 깊고 높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기간도 제법 있지만, 일단 최저기온은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열대야잖아요. 근데 최저기온이 20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밤잠 잘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낮에는 아무래도 편하죠. 이런 살꼼자기가 태백시잖아요. 그런데 시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살아야 할 시인데, 이게 어떤 도시로 형성되기 시작한 곳일까요? 지형을 보면 사실 시가지가 형성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곳에 시라는 단위로 성장했을 것은 오로지 석탄의 힘이었죠. 여기가 석탄 캐는 곳이었는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이 집에서 연탄을 떼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 이 석탄 상상수가 태백을 비롯한 주변 영월, 정선, 삼척 이곳들에서 나왔었죠. 여기가 한국 최대 규모의 탄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몰려와서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었죠. 그래서 뭐 이제 수요가 몰리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부자도 여기서 많이 났고요. 인구도 한때는 이제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12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었었습니다. 언제부터 태백에서 석탄 캐는 사업이 시작됐을까요? 한국지하자원의 경우는 다 일제강점기 때 조사를 하면서 이제 확인이 됐었지요. 그래서 1933년에 이 지역에 석탄이 대량으로 묻혀있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그래서 1936년부터 일본이 주도해서 삼척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죠. 이 지역이 옛날엔 삼척이었거든요. 석탄을 실어 나르려면 철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도도 만들고 하다가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잠시 유보가 됐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 석탄을 여기서 캐서 갖고 오는 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분단으로 전력, 석탄 이런 것들이 끊기다 보니까 이걸 자급자족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48년부터 이 지역에 철도를 놓고 50년에 한국정쟁 직전에 대한석탄공사법도 통과시켜가지고 공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년, 62년 계속 철도 노선을 연장해가면서 탄전을 연결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 없는 돈의 68년부터는 이런 철도 노선도를 전철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석탄 수송 능력을 키워서 산업화에도 쓰고 도시화에도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자원의 원천이 태백이었습니다. 이게 석탄을 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지로 실어 나르는 게 중요했겠네요. 아무래도 중량 화물이다 보니까 철도로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도 뭐 태백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지역이 1950년대, 60년대는 이런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저개발 국가에 가보면 자원은 정말 많이 묻혀있는데, 문제는 그 자원을 캐서 밖으로 뽑아낼 돈이, 그 돈이 잘 안 나와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수조 달러어치의 자원이 묻혀있다고 하지만 캐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탄 캐는 비용보다 철도 까는 비용이 더 들었겠습니다. 뭐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안 그러면 수입을 해왔어야 됐겠죠? 이 동네 철도들의 전철화, 이런 게 과거에 뉴스에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마징가처럼 생긴 전기를 가는 전기기관차들이 있었죠. 이게 전철로 하면 좋은 점이 따로 있어서 그랬을까요? 일단 철도 기관차는 연료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연료를 전기줄로 받으면 되니까요. 원래 기관차는 연료를 뭘로 쓸까요? 원래는 디젤로 씁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차라고 하는 것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그걸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가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모터를 탑재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힘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당시에 경부선도 아닌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이런 것들이 전부 전철화된 게 당시에는 전체 화물 운송량의 30%가 이쪽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정책 역량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죠. 디젤을 전기로 바꾸면 실제로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네,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전철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도 전철화 사업을 많이 하죠. 태백이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었다. 전체 전국 생산량의 한 30%, 전성기 때는 연간 대략 640만 톤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석탄들이 서울로 운반돼서 서울 근처의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만들어 각 집으로 배달되기도 했고 석탄 화력발전소로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1980년대 중반부터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국제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연료를 이제 고체 연료에서 액체 연료, 석유, 그 다음은 가스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꿨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연탄을 비롯한 석탄 사용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바꿔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캐다 보니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 쉬운 것부터 캐다가 점점 더 어려운 곳까지 들어갈 텐데, 들어가다 보면 이건 이렇게 파고 들어갈 거면 너무 비싸서 연탄 못 팔겠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안 나와서일까요? 자원의 경제성은 이전의 히토리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좀 끼워 맞춰 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유는 둘 다입니다. 30년대부터 석탄을 캐다 보니까 벌써 50년 이상 캤었죠.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는 노천이라고 해가지고 밖에서 큰 크레인으로 그냥 퍼내면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이거를 일일이 수백 미터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 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캐낸 탄들이 점점 저질 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열량이 부족한 탄들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석탄을 많이 캐자라고 해서 제한도 많이 풀어주고 해서 많이 캤는데 실제로 보면 경제성이 없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수요도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1986년, 88년 이때만 해도 이제 벌써 적자 규모가 한 연간 1200억 원 가까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연간 1000억씩 보조금을 지불해가면서 석탄 회사들을 도와줬었죠. 그래서 서민들은 여전히 석탄 떼는 분들도 있고 석탄 산업 자체가 고용 규모가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했는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니 도저히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89년도부터 석탄산업합리화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탄광제를 폐쇄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들을 구조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와중에 태백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인구가 한 12만 해서 15만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89년도부터 석탄산업합리화법이 시행되었는데 95년도에는 5만 9천 명. 구조조정을 시작한 다음에 한 5년 지나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농촌도 아니고 도시에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전히 반토막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000년에 5만 4천 명, 2015년에는 4만 7천 명까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강원랜드라고 하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세운 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이 지역이 몰락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죠. 석탄산업합리화법에 따라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동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이런 피해를 입게 됐다 라고 하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이 당시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주도지가 태백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쪽에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지금도 석탄을 만들고 있긴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석탄공사가 관할하는 장성사업소가 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지역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인명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곳에 남아있는 게 민영탄광인 태백광업도 있었는데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공사가 관할하는 한 곳, 그 한 곳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마저도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석탄공사라는 공기업도 일감이 많이 줄긴 했겠죠.
사실 적자 규모도 크고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취업도 하기 제일 어렵고 다들 취업하길 원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말이죠. 석탄 말고는 태백에 또 뭐가 유명할까요? 이름을 따온 태백산, 이게 유명하겠죠. 태백산은 201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하긴 태백시뿐만 아니라 봉화군에도 걸쳐져 있긴 합니다만 뭐 태백산 그러면 태백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단군 신화에 보면은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나무 밑에 신실을 열었다, 이런 구절이 있지요. 그 태백산이 이 태백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태백산이 영산인 걸로 유명하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설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고 높이도 1566m니까 오르기가 꽤 험준한 지역인데 태백시에서는 학생 소풍지로 유명합니다. 이게 태백산맥하고도 연결되는 산인데 태백산맥이라는 산맥 자체가 이곳에서 등장했습니다. 여름 피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 이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하기엔 여름이 너무 덥고, 가게 된다면 시원한 계곡을 찾아가야 시원할 텐데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지역은 계곡이 사방에 참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참 유명한 곳이 많은데 제일 유명한 두 곳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4대 강 하면 한강, 낙동강, 그 다음에 영산강, 금강, 이 네 가지잖아요. 이 강에도 고향이 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여기서 시작한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4대 강 중에 두 개가 고향이 태백시입니다. 태백 시내를 보시면 황지연못이라는 큼지막한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시내 한복판인데 여기가 낙동강 발원지입니다. 더 지질학적으로 따져보면 태백시 외곽에 있는 매봉산의 너덜샘이라는 곳이 발원지이긴 한데 오래오래 전부터 이 황지연못이라는 곳이 지하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연못이라 이것이 동국여지 승람부터 해가지고 이곳이 낙동강 발원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가 발원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0톤 정도의 물이 나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매우 큰 연못이죠. 그래서 일단 낙동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도권, 서울을 흐르는 한강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강, 그 중에서도 쭉 올라가면 북한강, 남한강으로 나눠지는데 남한강이 여기 이곳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창죽동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과학적으로 국립지리원이 87년에 인증했습니다. 여기가 한강 발원지입니다 라고 인증했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지연못보다는 좀 적은 하루에 2,000톤 정도의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수온이 9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발 담그기도 힘들 정도죠.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가서 한강을 거쳐 서해까지 한 500km 정도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낙동강과 한강은 그 물줄기를 이루는 수많은 하천들이 더해져서 생긴 것이지 태백시의 검룡소와 황지연못이 파업한다면 낙동강과 한강이 다 바닥을 드러냈냐? 그것도 아니죠. 항상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수원지냐 이런 걸 따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가서 두 곳의 수원지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관광을 많이 갈까요? 일단 강원랜드 쪽으로 많이 오셨는데 강원랜드는 사실 정선군에 있다 보니 태백시에도 뭔가 좀 하나 따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 4,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오투 리조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지방 공기업이죠. 지방에서 직접 출자하고 채무 보증도 서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하필 2008년에 개장하다 보니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해죠. 회원권 판매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초기에 좀 많이 걷어들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2014년 6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법정 관리했으니 경매로 넘어가 매각이 되었는데 2016년에 780억에 부영주택이 사들였습니다. 4천억이 넘게 들어가서 지은 리조트인데 그 중에 처음에 출자했던 651억은 바로 당연히 날아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태백시가 지급 보증을 1,300억 정도 섰었습니다. 합해보면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손해본 것이죠. 관광이라는 게 참 쉽지만은 않군요. 얼마 전에는 뭐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에 갑자기 태백시가 등장하기도 하더군요.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드라마 촬영지가 태백시죠. 보통 유명 드라마가 나오고 나면 세트장을 관광 자원화하다 보니 당연히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 두 주인공이 만나서 키스하는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이혼하고 나니까 이 동상을 따로따로 떼어놔야 되느냐, 일단은 뭐 계속 보존하겠다고는 합니다. 어쨌거나 태백시 입장에서는 갑자기 홍보 효과를 거두긴 했었습니다. 먹거리를 보자면 태백 갔다 왔을 땐 뭘 먹고 오면 잘 먹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태백 한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힘 많이 쓰셔야 되니까 고깃집들이 많이 있었고 요즘은 정육식당 형태로 많이 있는데 가격을 보면 생각보다 덜 저렴하네? 별로 안 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양이 다르죠. 설 같은 경우는 120g, 150g 이런데 여기는 뭐 500g, 600g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닭갈비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춘천식 철판볶음 닭갈비가 아니고 여기는 물닭갈비라 그래가지고 육수를 자박하게 부어가지고 이걸 해서 구하기 쉬운 나물, 냉이, 쑥갓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간, 얼마 전에 백종원 그분도 맛있게 드셨죠. 물닭갈비는 자글자글 끓여 먹는 전골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정말 산나물들이 많거든요. 말려서 파는 이런 것들도 돌아오실 때 구매해서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녀오면 하겠군요. 물닭갈비도 먹어보고 한우도 실컷 먹어보고요. 아무튼 태백으로 떠나봐도 좋겠네요. 이상 이번 도시 이야기 편은 태백으로 다녀와 봤습니다. 올 여름 휴가지로 저에게 딱일 것 같네요. 다음 도시 이야기로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